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의 도성정입니다.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강의에 앞서 제가 음악을 들려드렸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실 이 봄이 되면 가장 좀 설레이게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또 더구나 어제가 춘분이었죠, 춘분. 춘분은 그 태양의 24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이고, 태양의 중심이 춘분점 위에 올라왔을 때 그 태양은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고 지구상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쯤이라 농촌에는 농가가 농사 준비에 바쁜 그런 이제 시절로 접어들겠죠. 이렇게 봄은 생동하고 캠퍼스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할 텐데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사태의 여파로 그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뵙지 못하는 점, 저 또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려했던 바와 같이 한 일주 정도 더 이 온라인 강의가 연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제가 4월 4일 날 처음 이렇게 그 대면 오프라인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강의 시작 전에 이 바람을 불어오는 곳 노래 들으시면서 그리고 좀 릴렉스 하시고 또 어쨌든 봄은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를 제가 띄워봤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네요. 조금 온라인 강의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감성적으로 또 뭐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제 마음을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오늘 강의는 2주차 1강인데 국제 경영의 발전 단계와 분석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에 있어서의 어쨌든 이 창업과 경영,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더군다나 저희 글로벌 창업 대학원에서 이 글로벌에 대한 이슈,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공유를 많이 해야 되고, 학습 또는 경험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반 클래스에서도 벌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유학생분들도 계시고, 더군다나 저희 창업대학원 내에도 뭐 몽골 분들, 또 다른 이 여러 글로벌 화가 아주 저희 피부에 와닿아 있기 때문에 이 경영에 대한 부분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는 여러분들을 이 창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가급적 이런 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1강의 학습 목적은 기업의 국제화 및 국제 경영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거고요. 국제 경영의 각 단계별 특성을 분석하고 다국적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경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요. 세계화와 글로벌 경영에 대한 추세에 대한 이해 또한 제고하고 아울러 글로벌 경영의 분석 틀까지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학습 목적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국제화 및 국제 경영의 발전 과정을 보면 위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사실 기업의 국제화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 요거는 기존의 이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국내 경영을 처음에 하다가 그래서 그 대기업에 있는 이런 상사나 무역회사를 통한 간접 수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내가 특정한 국가의 문화나 또는 경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수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수출하고 난 뒤에 다시
예, 그 현지에 좀 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투자를 하고 뭐 간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현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국제 경영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 앞서 이런 그 두 개의 수출, 직접 간접에 대한 수출 경영을 하고 난 이후에 다국적화 단계의 다국적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트랜스내셔널, 그러니까 글로벌 초국가에 대한 경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국내 대기업은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고 뭐 트랜스내셔널 경영을 하고 있죠. 국제 경영의 각 발전 단계별로 마케팅, 그리고 전략, 그리고 경쟁 우위 등은 각각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의 특성을 잠시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단계가 처음에 수출, 그러니까 직접 또는 간접 또는 직접에 대한 수출 경영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다국적에 대한 경영 그리고 글로벌 경영이 있겠죠. 각각에 대한 그 발전 과정에 경영자의 사고나 그리고 마케팅 전략 또는 회사 기업가의 어떤 세계관 또는 생각하는 어떤 주요한 자산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각 단계별로 경쟁 우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로 도식화해 보았는데요. 국제 경영의 발전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물론 국내 경영 이후에 어떤 국제 경영의 발전 단계의 첫 번째인 간접 수출이나 직접 수출 경영에 보면 경영자 사고는 여전히 본국 지향적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전략은 수출 마케팅 전략.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수출하기 이전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수출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나 또 표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미넌트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제품들을 이런 표준화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세계관 또한 이제 국내 시장이 포화 또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의 그 제품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또 각 나라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이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다 했을 경우 이게 다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제품의 수명 주기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제품 수명 주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로벌 촉진화 현상에 있어서의 4단계처럼 그런 단계들, 촉진화 요인들을 통해 국내 시장의 연장 부분들, 뭐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장을 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수출 경영에 있어서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핵심 능력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쟁 우위를 보면 뭐 수출이다 보니까 그 현지 수출하려는 국가의 어떤 가격 경쟁력 또는 수출 또 간접 수출이면 뭐 무역이나 상사 이런 걸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납기에 대한 수준, 뭐 품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쟁 우위와 경쟁 포인트가 수출 경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국적 경영이 되는데 이 다국적 경영에 있어서의 경영자 사고는 아무래도 이제 본국 지향에서 그 현지, 그 로컬 현지의 시장 지향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도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연장이 아닌 현지 시장 중심에 있어서의 다국적 마케팅 전략과 차별화 또한 전략도 기존의 수출 경영에 있어서의 표준화라면 다국적 경영에 있어서는 차별화로 이전되고요. 세계관은 마찬가지 국내 시장의 연장이 아닌 현지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주요 자산은 핵심 능력의 집중이 아닌 분권화를 시키고 현지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뭐 현지에 뭐 지사를 둔다던가 또는 연락 사무소를 두는 어떤 그런 쪽에 먼저 집중을 해서 다국적 경영을 하게 되죠. 이럴 때에 이제 경쟁 우위 부분은 현지 시장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그 현지 시장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 뭐 법률,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을 고려한 위해서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쪽이 이제 경쟁 우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경영, 우리가 지향하는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 대한 지향을 경영자가 사고하게 되고, 나아가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표준화, 차별화를 넘어선 통합. 그래서 글로벌,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겠죠. 또한 세계관 또한 국내 그리고 현지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주요 자산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경쟁 우위 또한 세계적으로 통합을 하고 그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조정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요. 이런 기업의 글로벌화 과정이 이렇게 수출 그리고 뭐 현지국 지향 단계인 다국적 경영, 그 다음에 세계 시장 지향 단계인 글로벌 경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수출 지향 단계에 있어서의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경제 사고 부분들은 해외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요소가 국내에 있을 때 사실 나타나는 그러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국적 경영, 그 현지국 시장 지향 단계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 수요의 상대적인 감퇴와 그리고 선진 제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대응해서 판매하는 물론 생산 거점까지 해외에 이전하는 현지국 또는 지역 이런 지향 단계로 이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런 세계 시장 지향 단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 시장 체제가 더욱 공고하게 이렇게 확립되고 이런 관세 장벽 등 국경선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수송망의 발달로 운송비의 비중이 낮아질 때 그리고 세계 도처의 경쟁 기업의 도전이 격심하게 나타날 때 또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원가 구조를 갖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서 흡수하는 다변화된 생산 또는 판매 체제를 갖추는 이런 다국적 단계들이 바로 글로벌 경영의 각 단계별 특성이고 이런 진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발전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영을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글로벌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게 되고요. 다국적 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개념에 있어서의 양적인 정의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다국적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다국적 최소 처음에는 6개국 이상이라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6개국이 아니라 2개국 이상에 걸쳐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 또는 이익, 종업원의 비중이 한 10% 이상 될 때 또 주주의 국적이 2개국 이상 이렇게 구성되고 다국적화가 되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 비율이 한 10% 이상이 될 때 그리고 경영자의 국적 구성이 다국적화 이 사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나 이게 언제쯤부터 느꼈냐 하면 현지 법인장을 거의 32개 지법인의 거의 한 90% 이상을 거의 100%였죠, 이전에는. 한국인이 거기 법인장 또는 지점장으로 나갔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좀 빠른 지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 8년 전부터, 현지에서 법인장을, 뽑아서, 저희가 그 나라의, 아무래도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현지인들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현지인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법인장으로 세우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양적인 정의였고요.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의 개념에 있어서의 질적인 정의를 보면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그 정의로 이 펄미트 교수의 국제 경영에 관련된 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본국 중심의 태도이냐, 현지국 중심의 태도이냐, 또는 해외 지역 중심의 태도이냐, 마지막 세계 중심의 태도이냐 이런 질적으로 정의를 국제경영에 대한 태도로 질적 정의를 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국 중심의 태도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단일 민족 중심주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족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민족주의는 해외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본사의 가치와 이익하에 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이고 국제화 수준의 이 낮은 수출 기업들이 사실 많이 채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현지국 중심 태도로 해서 이전된 단계에 있어서는 해외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각 현지국의 독특한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현지 자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초기 단계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는 태도이고 방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별 중심주의 또는 해외 지역 중심적인 태도인데 이 지역별 중심주의는 사실 이제 우리가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뭐 유럽 아니면 뭐 미주, 아시아,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역 본사제를 도입하고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영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그 해외 지역 중심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지국 중심 태도에서 좀 더 발전해서 다음 이제 후기 단계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채용하고 있는 그런 태도이고 형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요 세계 중심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중심 주의 또는 글로벌 중심 태도에 있어서는 회사의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본국이 아닌 지리적 그리고 민족적 선입관을 버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기 중거적 어떤 사고를 버리고 상황에 맞게 글로벌 전략 시스템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몇 개 이런 글로벌 기업이 된 삼성이라든지 LG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뭐 IBM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런 그 글로벌 중심주의의 주의나 또 태도를 많이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이런 이미 세계 중심적인 글로벌 중심주의의 어떤 사례로 뭐 IBM, 또 코카콜라, 또 맥킨지 컨설팅,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이죠. 이런 회사들은 벌써 이런 글로벌 중심주의에 예, 입각해 있고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글로벌 중심주의에 있는 기업들의 이 글로벌 경영에 대한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보면 글로벌 경영의 의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경 없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사고는 세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실행은 현지, 그러니까 localization이라고 하죠. 또 현지는 그 실행은 현지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 그러니까 한 국수이나 지역적 또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마케팅, 또 생산, 구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글로벌하고 글로벌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익의 최적화를 목표로 해야 되고 마찬가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의 어떤 잘 생산하는 반도체를 수출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수출 금액을 US 달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예를 들면 고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생산하는 석탄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그거에 대한 페이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글로벌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겠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활동을 최적의 위치에 따라 분산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그 효성에 있어서도 글로벌 넘버 원, 그러니까 세계에서 마켓 쉐어를 1위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은 그런 아이템이 몇 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판덱스라고 해서 합사죠. 그러니까 스판덱스 원사 또는 이런 부분들을 저 효성에서 가장 잘하고 브랜드도 있죠. 크레오라라고. 또한 이제 타이어에 들어가는 스틸 코드나 타이어 코드 이런 제품들도 글로벌 넘버 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실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용영 공장이라든지 울산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많이 이전을 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 스판덱스가 이 섬유 봉제 쪽에 많이 들어가는 원사이다 보니 노동집약적 산업인 봉제라든지 섬유 산업들이 많이 동남아 쪽으로 이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소속되어 있던 효성도 베트남에 1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현지의 생산 시설 또 생산 제조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하는 이게 바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최적 위치에 따라 분산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화와 글로벌 경영에 대한 추세를 앞서 말씀드려서 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영에 대한 차이를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기업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국제화가 본국을 중심으로 내수 중심에서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확대 판매하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이거를 넘어서 전 세계적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조정, 통합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기업의 어떤 발전 단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출이라든지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이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기업으로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발전 단계의 틀에 있어서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글로벌화된 글로벌 기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례, IBM 사례를 가져봤는데요. 과거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영 차이를 보면 사실 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하는 게 이제 이 IBM에서 있는 슬로건인데 이 글로벌 경영의 개념을 잘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게 만들고요. 구체적인 시행은 현지에 맞게 차별화를 합니다. IBM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거기에 대한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개발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지만 현재 로컬에 맞게끔 국내 이동통신사나 또 대기업 또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일반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업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 사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 SI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컨설턴트도 들어가고 개발자들도 필요하면 하고요. 또한 현지에 필요한 솔루션을 또 현지 기업들에게 아웃소싱해서 잘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IBM이 기본적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화시키고 구체적 시행은 현지에 맞게 차별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용을 하고요. 세계화 글로벌에 대한 추세를 더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경영에 대한 추세 또한 개도국의 다국적 기업의 부상 세계 한 100대 다국적 기업의 다수는 이제 선진국 기반이고 또 최근 개발도상국 출신의 다국적 기업의 수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은 인도에 있는 타타 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발도상국인 인도이지만 타타 같은 그룹은 이미 다국적 기업의 수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중소 다국적 기업의 성장들도 좀 두드러지고요. 국제무역과 또 해외 투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기업이 수용을 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그런 기업의 이런 중소 또 강소 기업들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비중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한 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간접 투자 또는 그 현지의 기술력은 우리나라 기술을 가져다가 그 현지의 어떤 그 시장이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같이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로 시장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 또한 좋은 투자 형태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문화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투자에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보면 이게 글로벌 경영의 분석 틀에 있어서의 분석 체계를 보면
요 하나하나를 다 챕터로 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 우리가 경영 또한 창업이나 경영 모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 부분들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정치, 이런 법률적인 환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창업 또는 글로벌 경영의 어떤 분석 체계에서의 초기에 내가 진출하려는 시장의 환경 분석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글로벌 경영에 대한 전략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각 국가별 진출 전략에 대해서 수출로 갈 거냐, 라이센싱을 할 거냐,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할 거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직접 투자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제 경영 활동의 기능별 국제 마케팅에 대한 관리, 조직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겠죠. 국제 재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국제 인사 및 조직 관리, 이런 부분들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글로벌 경영에 대한 분석 체계와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영은 다국적 기업에서는 유용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별로 필요 없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토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영 발전 단계와 각 단계별 특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강의를 드렸고 설명을 드렸죠. 각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발전 과정, 그리고 단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발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과 발전 단계에 대한 유형을 보면 수출 기업, 또 다국적 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말씀드렸던 본사국에서 생산해서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가장 초보적 단계인 그런 국제 경영 활동이고, 보통 종합 무역 선사나 수출 대리사, 수출 조합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된, 또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보편적 사용과 항구적 체계를 수립하고 아무래도 초 60년대 전후로 해서 했고, 지금 맥킨지 아까 보여드렸던 맥킨지사에서 이게 아마 용어의 어원이 됐던 것 같아요.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세계 기업의 창조라고 하는 월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게 실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1959년, 60년도에 나온 그런 논문이었고, 이때 아마 다국적 기업, 다국적 경영에 대한 이슈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토의 내용을 보면 다국적 기업의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기준과 정의를 보면 경영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수가 몇 개죠? 6개에서 지금 2개국 이상이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기업 소유의 국적 구성도 마찬가지 2개국 이상이었죠. 또한 최고 경영층의 국적 구성도 2개국 이상, 그리고 6개국 이상의 제조업 투자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초국적을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같고요. 성과 부분은 해외 부분의 매출, 투자, 생산 고용 등 이런 일정 비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해외 부분의 매출액 또는 이익, 자산 고용 등이 또한 마찬가지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형태에 있어서는 경영관리의 관점이 국제적인가, 또는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가, 또한 본국 시장 지향형이냐, 현지국 시장 지향형이냐, 또는 지역 시장 지향형이냐, 또는 세계 시장 지향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자세에 대해서 어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기준과 정의를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각국의 경영 전략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본사가 직접 각 자사회사를 통해 통제하고 관할하는 그런 기업이냐, 이런 내용들도 다 그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업 또는 기업인이 진정한 글로벌 경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영 분석 5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분석 단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분석의 가장 첫 번째 경제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주차 2강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